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김흥주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의 친환경급식 세계의 표준이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SSK 성과 확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한국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먹거리에 관한 연구로 10년 동안 연구를 했었고, 이 먹거리 연구를 사회적 성과 확산과 연결시켜서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깊이 개입하고 정책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요, 크게 이 먹거리 공공성이라는 부분과 친환경 무상급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두의 주제가 서울의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세계의 표준이라는 것을 그 준거를 잡아보기 위해서 학교 급식의 해외 사례, 선진 사례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2021년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초, 중, 고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걸 검토해 보고,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정책으로서 어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라는 게 어떤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연구해온 분야는 먹거리 사회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먹거리 사회학이라는 분야는 매우 생소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먹거리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푸드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건강 이런 쪽에서 접근할 때는 식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식품산업, 식품영양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인류학에서는 음식이나 음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푸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떤 영양이나 산업, 건강 이런 영역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먹거리에 대한 어떤 사회과학적 연구는 많이 부족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연구단은 먹거리라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영양 관점이나 산업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먹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한번 연구해보자. 라는 게 연구의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먹거리에 관한 어떤 생태성, 생태나 환경의 가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 시민으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 촛불시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처럼 어떤 먹거리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는 것들, 또는 이제 로컬 푸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지역에서 선순환 경제, 먹거리 경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라고 한다라면은 도시와 농업의 어떤 분리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도시와 농업의 분리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분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대의 분리가 어떻게 하면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이 먹거리 사회학의 주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공공성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먹거리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으로 보일 수 있지만 먹거리야말로 공공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또는 분배해야 하는 이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학자들은 지구가 굶주리고 있다, 기아 인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아 인구가 많은 이유는 생산량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분배의 과정이 불합리하다, 불평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분배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형평과 공정의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거리 사회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공성에 대한 연구가 또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공공성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공공성 사례 같은 경우 이제 학교급식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학교급식 하면 한 끼, 그냥 점심 먹는다, 한 끼 식사 제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급식을 새롭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건강한 아동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먹는 거니까 신체적이고 뭐 이런 신체적 성숙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먹거리 사회학 영역에서는 신체적 성숙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 성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치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급식은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이런 그 식재료가 들어간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글로벌 푸드 시스템, 그러니까 먼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어떤 식품이나 식재료를 수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지역의 생산자들과 아까 관계 이야기했었죠. 그런 관계 속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식재료 유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 급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대한 그 어떤 식재료의 공급 능력, 유통 능력 이런 것들을 따지게 보면은 그건 이제 지역의 자금력이 확산된다랄지 어떤 지역의 먹거리가 보장된다랄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학교 급식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교육적 효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시민을 양성하고 어떤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양이나 산업이나 어떤 개인의 한 끼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고 이러한 공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급식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 과거의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한 끼 식사의 제공이었다라면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새로운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관점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과거의 학교급식은 배고픔, 굶주림을 보완해주는 문제였었죠. 그걸 우리가 결핍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과잉, 어떤 비만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그 비만이나 과잉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세이프티, 그 다음에 적절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게 학교급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의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논리를 가지고 어떤 최저가 입자를 통해서 학교 위탁급식 해가지고 학교에서 식사 제공을 하는 이런 관점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관점, 어떤 돌봄 윤리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의 급식이었다라면 이제는 지역과 더불어서 같이 어떤 지역 순환 체계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지역 사회가 재구성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학교급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어떤 자선의 의미, 복지의 의미가 강했다라면 이제는 교육의 의미가 더 강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급식을 같이 먹으면서 어떤 배려의 가치,
또는 호혜의 가치 또는 신뢰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면 이 학교급식은 공공성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단 다루어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의 의미를 되새김질할 때 꼭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론적 관점이 공공성의 정치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에 어떤 그 시장의 가치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변화된 가치가 시민사회의 힘으로 어떤 그 제도화된 영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생활정치이자 어떤 공공성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공공성의 정치의 핵심은 낡은 학교급식 체계를 새로운 학교급식 체계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이 낡은 거의 키워드는 어떤 시장성이랄지 효율성이랄지 이윤의 가치들입니다. 적어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학교급식이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시장은 효율의 가치로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 어떤 지역이랄지 돌봄이랄지 교육이랄지 이 공공의 가치로 학교급식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한다라면은 어쨌든 지역의 로컬 푸드가 공공 조달이라는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학교에 공급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회적 약자와 지역의 생산자가 정책적으로 보호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역의 자금력이 높아지는 과정. 그러니까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급식 제공을 공공의 가치로 디자인하게 되면 지역이 바뀔 수가 있고 시민사회가 바뀔 수가 있고 어떤 새로운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급식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학교급식이라는 게 참 어떤 사회학적으로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해봐야 할 중요한 주제이구나. 그게 공공성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단순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용어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다층 이유의 어떤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친환경 급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가치,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게 친환경 급식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급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어떤 시민으로서 권리, 먹거리 기본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상급식의 의미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보편복지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상급식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학교급식은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라는 것은 적어도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나눔과 배려의 어떤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 어떤 호혜와 협력의 가치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교육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단체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급식이라는 의미도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교육하고 어떤 생태를 교육하고 우리 한국의 농업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푸드 리터러시라고 하죠. 어떤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조리 과정이랄지 생산과 유통 과정이랄지 어떤 그 품질이랄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먹거리 이해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거기에는 매우 심오한 사회적인 가치와 공공의 가치와 돌봄의 가치와 교육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그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끼 식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대안적 가치를 제시한다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삶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먹거리 시민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먹거리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나눔과 배려, 호혜, 협력,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식량 주권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공정무역을 통해서 지구촌 전체의 어떤 그 생산자, 약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어떤 민주주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시민으로 푸드 시티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이랄지 어떤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결식하는 제대로 먹거리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공공급식으로 확산되면서 어떤 그 돌봄이라는 것이 개인적 책임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학교급식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공정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지구촌, 사회적 약자의 삶과 문화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거. 요즘 우리 결혼 이주 여성 또는 결혼 이주 아이들의 문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급식의 선택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채식의 선택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급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회의 대한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우리가 요즘 그 신자유주의 문제, 그 경쟁과 어떤 그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신자유주의 문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잔혹성, 폭력성,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경쟁과 야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라는 건데 어떤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10년 동안 우리 SSK를 통해서 연구했던 것이 우리 이제 SSK 아젠다는 푸드 앤 서스테이너빌리티라 해가지고 먹거리를 통해서 어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 이게 아젠다였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3년 동안은 먹거리의 위험성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어떤 글로벌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나 또는 뭐 신선도 뭐 이런 이야기 했었을 적에 위험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단계 3년 동안 연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 것은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랄지 또는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건강한 먹거리를 어떤 공공의 가치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먹거리 체계가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 3단계는 대한사회라는 것을 연구를 했었는데 바로 이 5번째 학교급식의 혁명이 어떤 대한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마지막 3단계에서 연구한 대한사회 연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이런 학교급식의 여러 해외 사례들은 어떠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이스트에어셔라는 지역인데요.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인구 한 15만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 이 소도시에서도 그동안 이 소도시가 이스트에어셔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전 전략이 있어야 되느냐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개발, 성장 또는 공장 유치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하는데도 이스트에어셔 지역은 그렇게 어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어떤 인구 소멸, 어떤 지방 소멸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된 지역이었었죠. 그러자 이스트에어셔에 의식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개발과 성장이 어떤 주체가 아니라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면은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 의식 있는 시민들의 연구 모임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이가 15만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라면 그 급식의 식재료의 조달 방식을 기존의 시장 조달에서 창조적인 공공 조달로 좀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어떤 획기적인 지역의 어떤 발전 방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농산물 생산자도 소규모 생산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소규모 어떤 식품 가공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소규모 유통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소규모 생산자들이나 어떤 소규모 유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어떤 재벌과 같은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재료를 공급한다라면 그걸 우리가 공공조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공조달의 기준을 한번 바꿔봅시다.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기준을 어떤 입찰 과정을 시장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 논리로 이렇게 한번 설계를 바꿔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동물복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 다음에 어떤 식재료의 품질과 범위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가 어떤 학교에 공급될 수 있는 방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 학교에 안정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산물이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지역의 농업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소규모 가공업자들이 학교급식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유통 과정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선순환 경제의 과정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거대 기업들이 학교급식에 관여하고 막 위탁 급식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서 소규모 생산자들과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자율과 참여와 협동의 힘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꾸어 보니까 지역이 어떤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트 에어시어의 어떤 지속 가능 전략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학교급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도요, 로마의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방식은 벨퍼머니, 다시 말해서 최저가 입찰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그 입찰의 과정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새롭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돌봄의 가치, 사회적 가치, 어떤 지역 생산자에 대한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품질 기준의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입찰 기준을 바꿔보니까 어떤 지역의 생산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재구성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급식을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한번 이제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우선적으로, 또는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 농산물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이 반찬이 지역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또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만들어서 우리의 밥상에, 식탁에 올라온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교육하면서, 이게 우리의 지역의 힘이구나, 우리가 이게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정의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어떤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특유의, 이게 슬로우 푸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탈리아 특유의, 그러니까 어떤 맥도날드랄지 이런 패스트푸드랄지 이런 거보다는 어떤 이탈리아 특유의 어떤 미각이랄지 요리랄지 이런 식문화랄지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먹거리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팜트 프리스쿨이라 해가지고 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농장으로부터 이 보육시설로 직거래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팜투 프리스쿨이라는 것은 결국은 농장의 다양한 식재료들이 학교 급식으로, 유치원 급식으로, 어린이집 급식으로 직거래되어지는 이런 그 과정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아이들도 그 다음에 돌봄 제공자들도 또는 지역사회의 여러 주민들도 또는 어떤 그 급식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스태프들도 그 다음에 생산자들도 그 다음에 여러 가정들도 하나로 묶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팜투 스쿨 또는 팜투 프리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여러 가지 다중 이해관계자들을 묶어내고 그들이 같이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학교급식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산지소라고 그냥 아예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을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모든 학교의 지역 농산물은 30% 이상 사용을 하고 그를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식량 자급률 20% 정도인데 요즘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어떤 모든 나라들이 셧다운 됐을 때 외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그 식량 자급률 20%인 나라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식량 주권의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식량 자급률, 식량 주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학교급식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은 식육이다라고 하고 식육기본법인데 이 식육이 먹는 식육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덕체 이거 이야기하죠. 체육 이런 것처럼 먹거리 교육을 식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생활교육기본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식육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부터 소학교인데 초등학교부터 어떤 농업과 식사의 중요성 그다음에 어떤 그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러 생산자들과 요리자들 조리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생산 시스템, 그 로컬 푸드 시스템을 보존하는 마음, 지역의 전통 자원들을 유지시켜가는 마음 이런 것들을 식육기본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산지소 운동,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의 로컬 푸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산 식재료 비율이 이런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2006년도에는 33.2% 수준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53%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기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어떤 그 법의 강제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트에어시아, 로마, 일본, 미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어떤 그 학교급식의 선진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학교급식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급식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특히 먹거리 약자들 있죠. 우리가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는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의 먹거리 문제 또는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렇게 열악한 그 상황에서 어떤 급식을 제공받아야 되는 분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급식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급식으로 학교급식의 공공성이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적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이윤의 논리,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논리들
그리고 그러한 그 가치들이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공급식을 통해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이탈리아 로마의 사회정의 실현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 전체에서도 어떤 제3세계의 어떤 생산 약자들이 생산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꼭 로컬푸드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구촌 전체의 어떤 먹거리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먹거리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학교급식을 넘어서 공공급식으로 공공급식이 어떤 사회정의와 먹거리 정의가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런 사회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화된 먹거리 시민, 그러니까 의식과 가치가 있는 그런 시민들이 공공성의 정치, 아까 제가 좀 전에 공공성의 정치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낡은 학교급식 체계를 새로운 학교급식 체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힘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성의 정치라고 하는데 어떤 조직화된 먹거리 시민들이 공공성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체 어떤 통합된 먹거리 정책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 대안 사회의 가능성, 사회의 대안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학교급식의 표준이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의 특히 서울의 학교급식은 어떠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 서울의 학교급식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뭔지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 10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제 먹거리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연구 성과를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확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위치로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 직접 적용시켜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연구를 시작하면서 학교급식을 연구로 시작했었고요. 그때 이제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막 시작됐던 시점인데 저는 그때부터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연구자로서 직접 현장에서 디자인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는 어떤 지난 7년 정도의 성과, 그러니까 7년 정도에 적어도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정책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성과는 무엇인지 그 성과 백서를 제가 대표 집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7년의 성과라는 것을 대표 집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 원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급식까지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도대체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총괄 정리하는 어떤 집필 책임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여러분들에게 꼭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죠. 서울의 10년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한국의 학교급식 역사를 먼저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학교급식은 1953년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제공한 원조물자에 의해서 급식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에서들은 이제 강냉이 급식 또는 그 밀가루 급식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다 옛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국민학교에 점심에 가면은 그 미국에서 원자물자로 제공해준 강냉이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죽 끓여서 도시락에다 나눠주는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구호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졌었죠. 그러던 것이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학교급식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법이 제정된 거에 그쳤고요. 전국의 급식 이용률은 2%, 채 3%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었죠. 아마 요 근래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이전의 세대라고 하면은 대부분 도시락 들고 다녔던 기억들이 많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91년도, 90년대에 이제 민주화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학교 급식이 확대되어지는데 91년도에 특수학교의 급식이 확대되었고 98년도에 초등학교 급식이 도입됐고 99년도에 고등학교 석식, 야간 자습을 해야 되니까 석식 했었고 2003년 중학교 급식까지 해서 초중고 학교 급식이 시행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8년, 99년 이때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환경,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든 친환경 무상급식이든 이런 어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의 이념적 지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치 지형에서는 축소 내지는 반대, 반면에 진보적인 정치 지형에서는 확대인데 이게 이제 DJ 정권, 김대중 정권 속에 거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초, 중, 고의 학교 급식이 확대되어지는 과정이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 급식만 그냥 확대되었을 뿐이지 이때는 이제 위탁 급식하고 교실 급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위탁급식 같은 경우는 외부의 시장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급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영리 추구 때문에 막 식중독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 배식하는 것은 그냥 한 끼 밥 먹는 거에 그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바라봤을 때 2000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시민의식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때 이제 386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80년대 교육받은 세대들이 학부모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학부모와 시민들이 나서서 학교 급식법 개정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법 개정 운동의 핵심이 뭔고니 일단은 정부가 나서서 학교 급식을 제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성 개념, 공공의 개념이죠. 왜 그런 거니?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부가 나서라라는 거고 위탁 급식은 시장 논리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 학교에서 직영급식으로 운영을 하라라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가능한 식재료를 좋은 걸 써라. 친환경 식재료를 써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부모와 시민이 나서고 2006년도에는 이건 우리 학교급식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2006년도에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조달을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 비용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무상급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던 것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0년도쯤 넘어와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책화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08년도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는데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랄지 너무나 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연구단이 먹거리 위험성을 연구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도 이 촛불 집회에서 했던 거고요. 이 촛불 집회에서는 아주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아이들, 청소년들이 촛불 집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손잡고 청소년들이 나의 건강을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식량 주권의 문제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청소년이 참여하고 식량 주권의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2010년도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사항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약 2,2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시민단체 연대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라는 것이 결성되어서 이 5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 아이들의 행복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후보들, 단체장들, 의원들 다 받아들여라, 이 공약. 결과적으로는 2010년 4월달 지방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도화가 되죠. 정책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울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의 학교급식 수준은 2010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직영급식률도 전국은 거의 90%, 100%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일수록 더 높았었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70%대. 급식비 지원도 제일 잘 사는 서울이 전국에서 꼴찌. 이런 수준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지방선거를 하게 된 결과가 이게 공교롭게도 서울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었었죠. 반면에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진보 인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행정자치는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자치는 학교라는 급식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갈등 구조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장은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데 서울시 의회는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의회의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2011년도에 그 당시 서울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지 안 할지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하는데 아까 그 풀뿌리 국민연대 약 2,200여 개의 시민단체가 결성된 시민운동본부에서 재밌는 투표 운동을 하는데요. 부자아이, 가난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주민투표를 통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탈락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년 10월 여하튼지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처음 업무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라는 그 서류에 사인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운동이 제안한 아젠다가 정책화되어진 사례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와 시민들이 어쨌든 선거정치라는 걸 통해서 정책으로 만들어간 모범 사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시민과 어떤 행정이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거대 도시 서울의 어떤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들어가는 사례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하튼지간에 서울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이 학교급식 인구가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책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한 이 정책 효과가 어떠한지 지금까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2017년도에 성과백서에서 제시된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제시된 성과들은 대부분 그 성과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어떤 그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이 생산 유발 효과 10억 원당 23.8억 원, 그러니까 거의 2배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 같은 경우 옆에 박스를 보게 되면 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0.782인데 전체 산업 평균은 0.676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유발도 그만큼.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 그래서 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정책.
그건 이제 비용 대비 경제적 성과가 되죠. 그 다음에 가심비가 좋은 정책. 이것은 비용 대비 사회적, 심리적, 생태적 가치가 더 좋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성비와 가심비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농가 수입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어떤 친환경 농산물들이 서울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수입 같은 경우에도 증가가 하죠.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7년 동안 농가 수입은 13.3%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37억이 넘게 이렇게 수입액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관행 농산물보다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친환경 농업의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대 대농 중심이 아닙니다. 이건 공공성이기 때문에 중소 가족농 중심인데 어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1,600명 가까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개입되고 있고 그 중에서 중소농 생산자들이 거의 70%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조달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통센터를 서울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민간 급식업체 전자조달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시장 유통입니다. 시장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옆에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생산자와 학교가 직거래 방식으로 이렇게 유통 식재료가 공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직거래가 아니라 친환경 유통센터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든 친환경 유통센터입니다. 그 친환경 유통센터가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품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 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공공조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한 공적 조달 방식은 거기에 적어놨듯이 식재료 조달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안전성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유통센터로 들어오는 친환경 농산물은 전수 검사를 합니다. 안전성 검사, 농약이랄지 화학비료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가격 파동이나 어떤 기후위기나 어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을 적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가격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도농 상생의 길을 이렇게 열고 있다. 이게 친환경 유통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조달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는 친환경 유통센터가 3개 센터가 있습니다. 강서시장 내에 1센터, 2센터가 있고요. 가락시장 내에 가락센터가 있습니다. 이 3개 센터에서 서울에는 전체 1332개의 각급 학교가 있습니다. 초, 중, 고. 그 중에서 927개 학교가 이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0%가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3%고요. 단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용률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공적 조달 센터를 거의 70% 이상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공조달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효과, 그러니까 서울 시민 모두가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지 간에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강사로 이렇게 직접 나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영양사, 영양교사들이 학교 교육에 나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급식의 성과를 그만큼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효과 때문에 아이들의 식습관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0년도에 약 38.8%의 교육 경험률이 2016년도에는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교육 경험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인지 정확한 인과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과일 섭취율이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보다는 오히려 과일 섭취가 더 높아지는 이런 성과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왼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파란색이 받았던 아이들이고요. 회색이 받지 않는 아이들인데, 받았던 아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이거 왼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식생활 교육, 부모와의 어떤 그 식생활에 대한 그 소통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것도 그만큼 이 만족도에 대한 것들이 다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환경 효과도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루 한 끼 그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이 숲 나무의 온실가스 흡수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4.39평의 숲을 만드는 효과, 한 끼 식사가. 그 다음에 30년생 소나무 2.3그루를 심는 효과. 그 다음에 가정생활 같은 경우에도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해서 80km 이상 이동한 효과, 가정용 에어컨 시간을 7일 정도 줄이는 효과, 이런 정도로 환경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경제적 효과, 뭐 우리가 정책을 따질 적에 뭐 경제적 효과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교육 효과, 그다음에 어떤 이런 환경 효과, 그다음에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 사회적 효과, 이런 것들 따지게 되면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질 수 있는 이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먹거리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하는데요. 첫째는 2010년도까지의 한국의 학교급식 형편은 최하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초, 중, 고, 유치원까지 전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만큼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흔들렸지만 그래도 꿋꿋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정책. 그래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회정책에 있어서 어떤 랜드마크 같은 이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계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뭐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연구 성과에 근거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전국에 한 1000명, 1400명 정도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 만족도를 분석해 보니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 지지도, 만족도가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완벽하게 양극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어떤 저학력층, 이고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 성향하고 맞물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판단하기보다는 정치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엇갈리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적이고 비교적 젊고 학력이 높은 세대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라는 좋은 사회정책이 정치 성향에 의해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2020년도 서울시 먹거리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혹시 흔히 이대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대 대학생 남성. 또 특히 이제 20대 대학생 남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 1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급식으로 성장했던 세대들인데, 아까 우리가 교육 효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참여가 가장 높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대의 어떤 먹거리 이해력이 가장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미스매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교육 효과가 일관되지는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강 증진 효과. 우리가 친환경 급식하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 증진 효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 거니? 지금까지 기록이나 이러한 것들, 기록에 의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당위성에 의해서 정책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과잉 정치화, 그러니까 정치의 과잉화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10년 딱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정치적 이념지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또 흔들릴 수 있을까? 조금은 우려는 있지만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동안의 노력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10년의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생각한다면 세계의 표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몇 가지 한계들, 특히 이 과잉 정치화 문제,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세계의 표준을 꿈꾸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박스 안에 있듯이 서울은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는 학교 급식을 설계하고 지난 10년 동안 실천한 경험이 있으며 이런 사례를 공공급식으로 확장하여서 서울형 먹거리 대안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에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지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 조건을 저는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세계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가치와 사회적 비전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후위기라는 것들을 분명히 변수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도 좀 집어넣어야 되고요.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통일국가 상황에서 어떤 서울의 급식이 어떤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 하면 사회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학교 급식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일본 하게 되면 지산지소라는 로컬푸드라는 것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아까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조달의 어떤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만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그냥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만 하면 공공조달도 하고 환경효과도 있고 교육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만 나열해가지고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만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거의 50%가 우리나라 인구입니까? 서울이 변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학교 급식이 식량 주권 중심으로 바뀌든 어떤 방식으로 바뀌든 그 가치와 지향이 있다라면 우리나라 전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그 교섭력이나 어떤 파급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특성을 정확하게 살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공공조달이라는 것, 공공성의 문제죠. 공공조달을 통해서 학교급식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저는 연구자이고 지난 10년 동안 그 성과백서도 이렇게 집필을 해봤었고 지금 현재 서울시 10년 동안에 그 지나간 일들을 백서로 다 집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항상 연구자로서 아쉬움을 느끼는 게 기록의 문제고 평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기록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또 여기에는 어떤 경제학자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영양학자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제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어떤 세계의 표준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10년 동안 SSK 연구 성과를 가지고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된 사회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10년 기념 이 백서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향후,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이었다면 앞으로 10년 나아가 어떤 100년의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